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여당은 탈진영, 탈팬덤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화학물질 등록법 개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법과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두 건만 의결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회기를 두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한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적 쇄신과 당 통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는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가 대통령 홍위병 비대위가 될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교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26일 정국이 소집을 공고하며 비대위 출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혁신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며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이 탈진영 정치와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며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 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이자 호위병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달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한 전 장관이 만들 여당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고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에 참석할 위원들과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정치적 빚이 없는 만큼 혁신위가 주장한 영남권 중진 공천 배제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다음 주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미세먼지 저감법과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화학물질 등록법 개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져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환노위 소식은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됐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환경부가 신규 화학물질을 관리 감독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최소 제조 및 수입량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규제 완화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인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도무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서 이제 신고로 전환하면서 이 신고 정보를 지금 대국민 공개를 할 거고요. 이 우려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를 추가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현행 관리 체계에선 업무량이 비대해 일일이 심사 관리하는 게 어렵고 제출되는 서류도 부실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해 물질이 마구 등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유해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확인될 때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환경부가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이런 화학물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어떤 그 건강상 피해를 준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진성준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에서도 관리가 되지 않는데 그보다 느슨한 자발적 신고 제도로 잘 관리하겠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어느 정부가 국민에게 유해하게 하는 일을 하겠냐며 양당 의원들이 수정안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반대해선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오전 회의에선 한 건의 법률안도 의결하지 못했고 오후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법과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만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미세먼지 연구 등을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은 연말까지인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어제와 그제 연이틀간의 본회의에서 국회가 14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달 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법안, 그리고 공교육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통과한 민생 법안을 장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가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 추락과 충돌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생활물류 서비스업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업점이 채용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배달 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전국 전산망이 마비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공교육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돼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포인트 상향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AI 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 학생들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는 이 밖에 개인 금융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연체 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낮춘 개인금융채권보호법 제정안 등도 통과시켜 민생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번에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오늘 준비된 이슈픽입니다. 네. 뭐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한동훈 전 장관이죠. 전 네.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것인데요.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이 되다가 점차 한동훈 차출론, 추대론이 힘을 얻다가 결국 어제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네, 구원투수로 등판했는데 본인은 이제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면 일단은 볼이 비슷하게 들어오면 무조건 휘둘러야 된다. 쳐야 된다. 네, 야구 이야기가 이제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한동훈 전 장관 이제 1973년생인데 굉장히 그 젊은 축에 들어가는 거죠. 비대위원장 치고는 국민의힘에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젊은 정치인에 속하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잇따라 열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어제 윤재욱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회 개혁과 정치, 문화 개선을 추진할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이후 이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맡게 된 여당의 사령탑인 만큼 내년에 있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은 물론 중도 청년층까지 이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하는 점, 그리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숙제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 전 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을 시에 과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런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반응은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수락한 걸 두고 무책임의 극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제 총선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하면서 한나땡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그 한 전 장관의 이 이임 절차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통상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 뒤 그리고 이임을 하는 것이 수순인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에서 이 한동훈 체제가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한 전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라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주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국민은 검찰의 하나회 재집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오는 26일 성탄절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죠. 26일에 전국위원회에서 ARS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의결되면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낙연 신당의 향배는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뜻을 밝히면서 이제 계속 당내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에는 대화의 조건, 이 대화의 조건으로 네.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 구성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최후 통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당 창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확답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연말까지 이제 시간을 주겠다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대화의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마디로 좀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동을 언급하면서 통합 비대위를 촉구한 것인데요. 회동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 통합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산이든 뭐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답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절박한 심정은 다 아는데, 생각은 다 아는데 결과로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고요.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에 공감을 한다. 즉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면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주장한 통합 비대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정당에서 이 정당 구성원들이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도 참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만남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직 총리들과의 만남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야 한다, 또 포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죠. 네, 다양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지금 신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이 그 신당을 반대하는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3총리 연대설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직 총리와의 회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신당의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가 집으로라도 찾아가야 한다.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제 올해가 뭐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후 통첩을 이낙연 전 대표가 날린 건데 지금 이 전 대표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집으로 가면은 뭐 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이슈픽입니다. 이제는 쌍특검 정국입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그동안에 이제 협의가 안 됐던 예산안이 여야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처리가 됐죠. 19일이 넘어서야 처리가 됐는데 이제는 그래서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해지면서 지금 12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에 지금 아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요일이 되나요? 그렇죠, 목요일입니다. 본회의에서 이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건데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이 이제 내관이 될 텐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28일에 이제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전 장관이 26일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이 취임하고 나서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의 첫 대결이 될 텐데요.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할 얘기를 과감하게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쌍특검은 물론 해병대원이나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등도 받는 것이 혁신이고 바로 한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오늘 이 회의에서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이제 방침인데 여기에 이제 또 이태원 특별법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남은 이제 국회 일정 며칠 남지 않았는데. 참 여기 막판까지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이제 조금씩 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도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당 쪽에서는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서 일부 독소 조항을 뺀다면 조건부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특검 임명을 여야 합의로 하고 이 수사의 시기, 이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 늦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민주당이 이 안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재안을 보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특검을 빼는 거죠. 네. 그리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조위만 특별조사위원회만 정상 가동이 된다면 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 지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중재안도 역시 받아들여질지는 지금 불명확한 상황인데요. 26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이후 이런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는 더 심화될 것이다.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장관의 지금 이제 정식 신분은 비대위원장 지명자인 거죠. 그렇죠. 26일이 돼야 정식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정이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위성 운영 및 위성 정보 활용 촉진법과 R&D 기반 지식재산 강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국가 위성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위성정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협의회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진심선대위와 원팀선대위 두 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진심선대위가 경제와 민생정책을 짜고 원팀선대위는 선거 현안에 대응하는 쪽으로 선대위를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기존의 복잡 다단한 선대위가 아닌 민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실용적 선대위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서 당내 절반 이상이 병립형 비례제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연동형 선호 쪽에서도 어떤 형태든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해온 국회 문화극장이 전주국제영화제와 손잡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 영화를 국회 문화극장에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예술은 시대와 지역을 살리는 힘이 있다며 전주영화제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예산안 의결입니다. 국회가 어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과정에서 4조 2천억 원 감액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 민생 지원 등에 3조 9천억 원을 증액한 결과인데요. 여야가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삭감 규모가 컸던 연구개발, 즉 R&D 분야와 새만금 및 지역화폐 예산이 확 늘었는데요. 새만금 사업 예산을 3천억 원 증액했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전액 삭감해서 3천억 원 규모로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은 2.8% 늘어났는데요. 증가율만 보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민생경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상품권 3천억,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1년 연장을 했고요. 통과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여야가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컨대 소상공인의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대출 이자를 줄이는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추가로 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 69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됐고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통하는 지역사랑 상품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천억 원이 새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직격했는데요.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세계적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은 적절했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과 발언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 총 생산 대비 3.9%인데요. 즉 이 수치는 정부가 제시한 건전재정 적자 비율 3.0%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건전재정이 실현 가능하길 바라면서 또 그러기 위해선 우리 경제가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안 두 가지 짚어보고 정책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대 교체론 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가 되면서 함께 집권 여당을 이끌 비대위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죠. 70년대생이 한 50대 초반이니까 40대로 채우자라는 그런 의미 같고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도 86 운동권에 대항할 젊음과 새로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자 먼저 여당 측 입장 들어볼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우려도 많으신 만큼 또 기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지층이 좀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떤 쇄신을 좀 가져와야 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좀 하태경 의원처럼 무조건적으로 70년대생 이후여야 한다. 혹은 뭐 젊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정치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대위원회가 좀 산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격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됐고요. 경륜도 필요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윤재욱 대표나 하태경 의원처럼 좀 젊고 신선함은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결론으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한동훈 전 장관이랑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케미가 좀 맞는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사실 뭐 한 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느낌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은 젊음을 앞세워서 저번 지방선거에서 좀 좋은 호응을 끌어냈었잖아요. 그래서 연대설이 좀 이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던데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은 상당히 지지층이 좀 상이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에서 조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2030 남성들까지도 조금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지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분이 합치면은 상당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당에 돌아오기까지는 좀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이 카드를 좀 잘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조합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안기령 대변인,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오면 땡큐 맞습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가 출범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위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심판을 했습니까? 큰 표 차이로 패배시키는 것으로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 차이가 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하겠다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원인 파악은 못한 채 윤석열 아바타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을 한 것입니다. 뭐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걱정이 크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자, 한편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통합과 선거제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대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남이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는 28일에는 또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이 결단의 분수령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화를 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서 비대위 전환을 해야 되고 비대위 전환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의미한다. 그러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먼저 만나서 당의 통합과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 만나라고 했잖아요. 네, 만나라고 하고 당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망스러웠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결국은 바라는 것은 민주당의 통합과 안정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 비대위 전환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이 당의 어른이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앞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보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를 답습하자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더군요. 근데 그 지난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고 굉장히 민주당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여론이.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힘만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이도 치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달려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는 좀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당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 내부 일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네.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저도 안기령 부대변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낙연 대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언사까지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뭐 사퇴를 해야만 통합 비대위를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개인적인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빠져나갈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분은 어쨌든 간에 좀 생길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좋게 바꾸려고도 그 전 총리분들도 좀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고 또 좀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좀 그래도 선당 후사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의견이 일치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합니다. 당의 어른으로서는 당의 통합과 안정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라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는 행보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를 초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창당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명분만 있다고 해서도 신당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함께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연서명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하시고 본인을 되돌아보셔야 된다.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나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정책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서 논란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지방의대 인력을 또 그리고 공공의대법은 국비로 양성된 의료 인력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일단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는 기본권 침해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관련해서 오늘 여심 저격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 의원이 이번 주제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을 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안 대변인 우선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앵커께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지역의사 양성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의대에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뒤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줬던 장학금을 회수한다든지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공공의대 설립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역시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10년간 의무 복무라는 게 공통점이네요. 일단 그 법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민주당이 그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일단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공공의대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 확대와 무관하게 과거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모두 공청회 등을 거쳐서 꾸준히 논의해 왔던 사안이고요. 계속해서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나 의사협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이 지역
의료와 공공성 강화가 없는 증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네. 자, 이제 최 의원 발언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도 법을 당장 만드는 거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그 필요성은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일단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국민 지지도 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의지가 매우 컸었고 대통령이 직접 방안을 발표하면서까지 좀 이 탑을 탄탄하게 쌓기 위해서 1층부터 좀 단단하게 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사 증원 논의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입법부터 하는 것은 좀 탑이 어떻게 설계가 되든 말든 일단 예쁜 장식품을 위에다 갖다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교육된, 훈련된 인원들이 이 투입이 될 때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근데 공공의대를 또 설립한다고 하면은 이 부지나 학교를 건축을 하고 또 교수진까지 데리고 오고 이런 과정이 1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재 양성까지는 또 시간이 추가로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한 번에 어질러 놓고서는 논의를 하자는 것은 사실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좀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법안을 툭 던져놓는 것은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같이 정책화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지역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또 공공의대법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의 입장차가 아주 많이 커 보이는데요. 그 이틀 전에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법은 2020년에 추진할 당시 헌법상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인해서 위헌 논란이 돼서 이게 논의가 중단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역 의무 근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 그리고 필수 의료 공급이라는 법안의 이제 입법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육해 공군 사관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대 증원 확대 그러니까 의사의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 의료와 공공성 강화가 없는 의대 증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2020년 공공의대법이 추진될 당시에 사회적 논란이 됐었던 이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그리고 의무 복무 위헌성 문제를 좀 보완하려면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화가 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 법안의 처음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게 근간이거든요. 2015년도에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이 처음 발의됐었고요. 이제 이게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김태년 의원님이 또 이제 그 같은 법안을 이제 재발의를 하신 격입니다. 근데 이 법안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이렇게 시도 추천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그 입시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학생 불공정 선발에 논란이 됐었던 건데요. 당연히 이 당시 시도지사들이 일하는 추천위원회에서 함께 좀 친성향의 사람들이 뭔가 같이 추천위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사실 좀 친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학생 불공정 관련해서는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좀 이
이 내용을 담은 조항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추천위원 조항 자체가 네네. 없어지는 게 맞다. 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의무 복무를 10년 동안 섬이나 좀 의료 서비스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한다. 이게 헌법에서 거주의 자유를 조금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곳을 선호하는지 조금 우선순위를 받아서 지원을 가는 방식이거나 이런 좀 조항들이 같이 담겨 있으면 좀 그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네. 상임위에서도 좀 이 의대 정원 확대부터 다시 첫 잔추가 잘 끼워졌어야 이런 것들이 세부 내용들이 다 조항이 정리가 돼서 올라갔을 텐데 좀 이런 논란거리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본회의에서는 아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 순서가 좀 잘못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총선을 위한 입법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고 비판을 하기에는 먼저 이 의대 정원 확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던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던져놓고 그런데 의사협회의 반발이 크니까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정부가 뭐 각계각층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의대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나 정치 논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찬성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이런 논리를 떠나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빠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75%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보다 의대 증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료 취약지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 의사제 찬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인력 문제를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의사들을 근무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 공감대도 높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응답도 있었는데 정부가 의사협회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상관없이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두 법안의 상위 통과로 사실 그 정부 여당 측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정말 난감하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단독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또 그렇게 가서 좀 여당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단독 처리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세밀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부속병원조차 없는 이런 공공의료대학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의료교육 관련된 좀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께 사실 수기를 조금 더 한번 부탁드리는 것 말고는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되는 좀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꼭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남은 국회 임기 등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빠르게 추진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상임위에서도 뭐 퇴장하고 뭐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입법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여당이 되면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견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보면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제도를 추진하고 하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여당은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